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9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내년 수출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 지원에 1조 730억 원을 편성해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대화 재개를 환영하며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현지 시각으로 4일 기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적극적 중재를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접었다 펴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가 오늘 국내에 처음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5G는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화면을 분할해 여러 앱을 동시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약세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잠시 복귀를 해보자면 흐름 괜찮았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그 전을 복귀를 해본다면 이번 주는 거의 천당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댓글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지선 가볍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1975포인트는 물론이고 2000선, 2010선까지 뚫었기 때문에 장중에 어느 정도의 조정보다는 지금 더욱더 지지선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0선까지 가뿐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매물대 소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장중 조정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지적이 어제부터 살짝씩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데 크게 밀리거나 시장이 크게 급락세로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자연스러운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장중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호재로 작용했고 그 부분에 어제 10시 30분경부터 해서 중국 시장도 괜찮았고 우리 시장도 급등세로 전환을 한 건데요. 미국 시장은 장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일 반영분이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큰 시장에 큰 대세적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00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8% 올라가고 있고요. 3포인트 정도의 상승인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 모습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하락 전환은 면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 2016까지 초반에 띄우면서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왔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2006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201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지선 2010선 회복을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 전환은 오늘은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팝니다. 개인이 105억 원, 외국인은 411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오랜만에 지금 매도하네요. 566억 원, 565억 원 정도인데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 그저께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괜찮게 지금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한 5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오늘도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1.2% 올라갑니다. 갤럭시 폴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MLCC 부분도 있었고요.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오늘 조정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1.38%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는 보합이고요. LG화학, 신한지주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은 빠집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좀 올라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정이 살짝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포스코 그리고 KB금융 올라가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오늘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31포인트대입니다. 630선은 지켜주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636에서부터 쭉 빠져 내려옵니다. 일단 뭐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의 장중 조정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요 며칠째 계속 이럽니다. 개인만 계속해서 순매수해주고요. 기관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꾸준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관 외국인이 많이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 매물들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조금씩 가는데 일단은 종목별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CJENM 빠집니다. 헬릭스미스가 10,000원 정도의 오늘 급락이 좀 나옵니다. 그동안의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로 좀 올라왔는데 시총 2위까지 지금 탈환을 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하고요. 어제 하루 신 5G 오늘 또 가네요. KMW 5.44% 올라갑니다. 정말 5G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의 조정 이후에 또다시 급등세를 펼치는 모습으로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의아하실 정도로 급등세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지금 보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주도 오늘 뭐 NC부터 해서 나쁘지 않고 펄어비스도 보합인데 메디톡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HLB,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리는데 내림폭은 크지 않습니다. 슈젤이 메디톡스와 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SFA, 솔브레인, 컴투스 모두 빠지고 원익 IPS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좀 짚어보도록 하죠. 1,200원 이탈된 이후로 지금 오늘도 1,200원에서 3원 정도가 빠져 내려옵니다. 3원 10전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진짜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뭐 관세 서로 부과하다가 지금 또 완화되는 측면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좀 해지가 되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중국이 좀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이 약간 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좀 다급해지는 상황 쪽으로 바뀌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중국은 장기화에 대한 흐름을 포석을 깔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새로운 정부와 합의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조까지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물론 이제 10월 달에 13차 어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특히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의 부진들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은 가하고 있는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재선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상반기 때 이후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 분쟁 관련돼서 농민 쪽이나 기업들에 대한 반응도 이어지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총기 관리라든가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민 관련된 문제들 이런 쪽에서 계속 표를 좀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좀 다급해진 입장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국의 지표를 먼저 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중소형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체감적인 지수가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빠르게 기준점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OECD 국가 대부분이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만 저점에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씩 더 좀 강화되는 측면 쪽에서 이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쪽은 최근에 나오는 지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겠죠. 이쪽 같은 경우 이제 기준점을 이탈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하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 서비스업 지수가 양호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버팀목이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표와 관련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고 미국이 좀 급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어느 식으로 나오느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시나리오 관련돼서 먼저 첫째로는 폭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쪽에서 중국을 좀 더 다급하게 몰아가는 전략, 대표적으로 통화라든가 금융 같은 대중 압박에 대한 추가 강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관심 전환 카드. 대표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그 연준의 압박도 물론이겠지만은 세금 인하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정책까지 강화시키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외 카드가 또 있겠죠. 북한의 핵 협상 관련된 쪽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어도 이번에 10월 달에 이어진 무역 협상 이후로 나오는 스몰딜이라도 무역 분쟁을 합의를 이끌어서 그래도 뭔가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 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위안화 약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GDP 대비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트리플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300% 이상이다라고 추산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부담도 가중화되는 상황 쪽에서 중국 또한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올해 안으로 적어도 스몰딜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면 오랜만에 앞자리가 2로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착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바뀌면서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기관의 역할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최근에는 한 10일 동안 순매수세와 함께 좀 바뀌는 게 아니냐. 특히 대표적으로 연기금이겠죠. 이런 쪽의 동향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어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뭔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아무래도 악재에 대해서 영향력이 컸던 부분들이 소멸이 되는 흐름들, 대표적인 홍콩 사태와 관련된 완화라든가 그리고 중국 지표 개선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쪽이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무엇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1,200원대가 이탈돼서 약간 그동안 나왔던 부담감이 사라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달러와의 강세가 아직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들어가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기대가 높을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하게 아직까지 영향력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영향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국내 지표가 부진한 흐름들을 또 어떻게 경기 부양책을 이끌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와 관련돼서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약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또 물가 상승률이 0%대까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도 부담인 만큼 추세가 강화돼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2000선에 안착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참존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경기가 자체 펀더멘털보다는 국제적인 이슈에 더욱더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 사회, 경제를 따로 놓고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홍콩 송환법 이후에 급등하거나 이런 이유를 굳이 좀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연초에 증시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뭐냐를 꼽으면 대외 악재들이 첫손 두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G2의 무역 전쟁, 그렇죠. 여기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 위험 가능성. 예. 여기다 이제 이 올해 들어서 또 이제 거쳤던 이제 홍콩의 시위는 굉장히 돌발 악재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시시때때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거의 88일 만에 홍콩은 일단 시위는 멈추지 않았지만 네. 이 송환법이 일단 철회되면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홍콩의 H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15%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25%가 더 떨어지면 이 녹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H지수의 주가 연계증권 예. ELS 잔액이 지금 40조 원이 넘는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중국 본토가 이 홍콩 시위에 개입을 했다. 하면.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자본이 이탈하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금융시장 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일단 그 우려는 막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5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 조건만 충족이 됐지 아직 직선제며 여러 가지 4가지 조건을 추가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멈춘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공항을 점거하는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안도의 한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영국도 갑자기 돈키호테와 같은 총리가 나타나서 존슨 총리. 그렇습니다. 지금 노딜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렇죠. 일단 하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 좀 체면은 구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분은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도. 예. 아직도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역시 지금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건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소요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2가지 이슈보다 더 센 게 미국과 중국의 이 장기전입니다. 예. 사실 좀 격화됐었죠. 이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지 않겠다를 촉발해서 그러면 관세 더 얹겠어. 예. 이런 게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고위급으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부 다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급했던 것들 3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홍콩 돌발 악재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부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급한 불이 조금씩 꺼진 거지 어떠한 것들이 원론적으로 해결된 것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숨죽여서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와중에 미국 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계 경기의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하게 지금 좋지 않은 경제 지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 좀 커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중 고위 이제 협상도 그렇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은 물론 제조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산업 전반에 있어서 3가지 경제 지표를 꼽으라면 미국은 제조업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입니다. 네. 소비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인데
일단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특히나 소비가 이제 위축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도 조금 뒤로 밀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제조업 지표의 경우에는 정말 3년 이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이 미국이 한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점 50을 밑돌고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뭐 침체에 빠질 것이다.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장 좋았던 미국 경기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보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은 뭐 이미 앞서서 예. 제조업이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침체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소비 쪽의 위축이 다시 생산과 투자, 고용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이제 일본의 경우엔 거의 침체기가 20년 가까웠었고요. 그 이전에 대공황 시절에도 침체가 5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가파르게 떨어져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더라도 경기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지수, 환율, 금리는 요동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워낙에 좋았던 부분이 호시절이 계속 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측면이 있고 지금 조심할 측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간의 무역 분쟁으로 좀 상쇄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얘기가 있었고요. 류호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스티브 무니신 통화를 다 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월 초에요. 근데 사실 이거에 큰 기대는 사람들이 이제 안 갖는 것 같던데요. 이게 이미 이달 초에 관세를 또 추가 관세를 주고받았고요. 예.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중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양쪽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쵸.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년 11월 이제 재선이 이제 타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효성 있는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그 기존의 25%의 관세를 10월 1일부터 이제 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0월 1일부터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중국이 뭘 양보할 수 있겠느냐? 중국이 이렇게 이달 들어서 이제 관세 폭탄을 촉발했던 게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수입 철회를 하면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전부 없앨 거냐, 철폐할 거냐. 저는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어떤 스몰 딜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밑에 깔린 중국도 지금 10월 1일 국경절입니다. 이제 이 70주년 맞고 있는 예.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꿀려서 들어가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전체 다 경제적인 내적인 요인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또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실타래를 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수장들이 지금 임기 연장이나 본인들의 지금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표를 집계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가는 안 올랐다고 지표는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고 우리는 올랐고 그러니까 이 괴리는 뭐 진짜 역대급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도대체. 일단 물가 지수는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그리고 46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농축수산물은 100여 개 품목은 많은데 비중이 굉장히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육과와 같은 석유류와 같은 게 좀 파장이 크고요. 그리고 공산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데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은 진짜 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겁을 할 정도지만 그러나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저물가인 게 맞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04%예요. 이게 진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졌는데 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가 기저효과예요. 지난해 8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물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막 10,000원 웃돌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황이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7.3% 하락해서 전체 물가를 0.5%포인트 가장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유류 관련 제품들이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됐죠. 여기에다가 뭐 무상급식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을 이제 푼 것도 돈을 푼 것도 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이제 물가가 9월, 10월, 11월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는 낮아질 수 있다.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기조적이냐?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저효과는 금방 이제 아마 이제 맞으죠. 한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다시 이제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물가를 얘기하니 이제 굉장히 괴리감은 있는데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제 일본처럼 아마 일본 가보시면 20년대 물가나 지금 물가나 똑같습니다. 교통비도 똑같고요. 물건값이 오르질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소비가 결국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뭐 디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의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2분기 연속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정의는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정부는 그래서 디플레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에 빠질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봐요. 예. 크지는 않지만 근데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경제는 심리예요. 심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TV를 교체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소비자를 안 사죠. 그렇습니다. 지갑을 닫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갑을 닫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계속해서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공장문을 닫는다, 이 얘기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반기 경제 보강 정책을 이번 주 발표를 했어요. 그쵸. 뭐 조국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경 일단 많이 빨리 쓰겠다는 예. 거 그리고 이제 기금이라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금 네. 마이너스 통장처럼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거 모아서 1조 6천억 원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다 공공기관 내년에 쓸 돈 미리 투자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 전부 상반기에 7월까지 예산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하반기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일부 뭐 소비 활력이라고 해서 뭐 그 고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예. 가전제품을 사면 일정 부분 환급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교통비 약간 깎아주는 정책들 나왔는데 이것 갖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현재 이 실정을 너무 이제 좀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와닿는 게 조금 전에 전기요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어컨을 5년을 사용할 걸 생각을 하고 얼마짜리를 사서 막 이렇게 손익분기 계산을 하잖아요. 차라리 싼 거 사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은 이득인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고 금융시장은 또 그래도 뭐 저점을 찍었는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2000선 회복을 했고 환율은 또 이제 뭐 반비례 관계로 가니까 12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또? 일단 그 7월에 우리 경상수지에서 본원 수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1200원 올라가니까 해외 법인들이 받아들인 거 빨리 현금화하자. 그러면 빨리 기업 바꿔야죠.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을 하니 벌어들인 수익이 많아질 수밖에 이자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품 수지는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출도 좋지 않아요.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걷고 있어요. 예. 소비도 좋지 않아요. 사실 저는 엊그저께 이제 추석 선물 때문에 모 마트를 갔어요. 이게 한 번도 적자 보지 않았던 마트가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해졌나를 봤더니 물건값은 굉장히 싸요. 저렴한데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가면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여서 더 어려워질 걸 미리 대비해서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건지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한산한 걸 보고서는 야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올해 지금 경제성장률 2.2%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꾸로 2017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2018, 2019 내년이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뭐 투자의 지표, 뭐 2000선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증시 전문가들조차도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와 있는데 1900에서 2100선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굉장히 짧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지금 다가가는 게 역시나 좋을 것 같다. 2000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 테니까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